네. 네. 아유, 오늘 참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네요. 네. 광고 소리 안 들으니까 좋으셨죠? 네. 평소에 광고 소리 너무 듣기 싫다고 지긋지긋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아, 그래서 그런 거죠, 오늘 저희가. 무금으로 그냥 예. 예, 한번 명상의 시간을 좀 드렸죠. 조용하게 한번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시라.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아유. 저희가 이제 오디오 체크를 여러모로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쉽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은 잘 보내셨죠? 예, 네. 미국 시장 어떻게 지난주 한번 정리 살짝 하고 넘어갈까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S&P 500 기준으로 제가 5일 연속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하락폭은 얼마 안 됩니다.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금요일 날 하루에 올라서 5일 동안 하락한 부분들을 하루에 다 그냥 만회해버렸습니다. 금요일 날 다우 1.89, 나스닥 1.88, S&P 500이 1.52% 올랐어요. 그래서 주간으로 S&P 500 기준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5일 연속 하락하다 하루 올랐는데 상승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주 초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 대기, 잭슨홀 미팅에 뭐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러우 전쟁의 종전 회담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관망 분위기가 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의 연설 대기였습니다. 금요일날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었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으로 시장이 해석. 저는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다 표현을. 금리 인하 가능성 또는 금리 인하 뭐 확률 상승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네. 파월 의장의 연설이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으로 시장이 해석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금요일날 큰 폭으로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주간으로는 S&P 500 기준으로는 소폭 상승.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 상대적으로 강해서 지난 한 주 동안 1.5%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그리고 다우 운송 지수도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러셀 2000 지수가 3.86%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러다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니까 비트코인 선물도 4%, 코인베이스가 6.5% 올랐고요. 반도체 지수인 속스 지수도 1.7%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인텔의 칩스법 보조금으로 인텔의 지분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확정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도 한 5.5% 오르는 그런 상승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주간 한 주 동안 파우르자 연설에 관망하다가 파우르자 연설이 우호적이다 그러면서 금요일날 올라서 다시 신고 이슈를 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S&P 500의 화면입니다. 여러분은 보이시죠? 네. 보시면 이게 일봉이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양봉으로 그냥 하루 만에 다 원위치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1.76%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4%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7월 들어서 지금 매도로 나서고 있고요. 지난 한 주에도 약 1조 가까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해줬는데 거의 대부분 금융투자의 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의 종목별 움직임은 매도가 상당히 많았다. 그렇게 네. 해석할 수 있겠고요. 코스피가 지난주 1.76% 하락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8월이 이번 주 마지막 주거든요. 네. 8월에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8월에요? 예. 8월에 등락 왔다 갔다 하면서 8월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네. 2% 하락했습니다. 8월 지금 25일인데 2%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월간 등락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게 또 특히 지난주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난주에 코스피 주중 저점이 마이너스 4.5%였어요. 그 종가 3천 지수가- 초반까지 갔을 때 예. 말씀하시는 거죠. 종가 지수가 마이너스 1.76%니까 저점으로부터 상당히 반등을 줬고요. 주초에 약했던 것은 철과 알루미늄 이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 품목 관세 네. 매겼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악재였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반도체 관세 우려도 또 트럼프 대통령 워딩으로 나왔고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내내 설명을 드린 것은 조선망상 원자력 섹터에 노이즈들이 좀 발생을 좀 됐어요. 네. 그러면서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주 후반 목요일날 금요일날 다시 급반등하면서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의 BHI가 10% 올랐고요.
그리고 전력기기의 HT 현대일리트 6.8%, 효성중공업이 5.6%, 방산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6.8%, LIG 넥스원이 5.7%, 조선은 삼성중공업이 3%, HD 현대중공업이 2.3%. 조방원으로 내리다가 조방원으로 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다시 볼 거고요. 전체 흐름이 어땠나를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일봉을 보시면 7월 11일 날 3,200포인트 돌파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6주간 3,200포인트 위로 올라섰다가 밑으로 빠졌다가 그러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이게 일봉을 보셨고요. 이제 주봉으로 보면 밑으로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월봉을 보시면 역사적 신고 지수인 3,316포인트에 근접해서 지난 지금 8월 달에는 음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음봉이 밑으로 장대 음봉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작은 음봉을 아랫골에 달린 작은 음봉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이 아랫방향으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을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황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이제 몇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특징은 지금 미국 시장 고평가다. 그렇지 않다. 유동성이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런 가운데 약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시장을 그동안에 끌어올렸던 빅테크만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들이 너무 고평가됐다. 그래서 그들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는 중소형주, 그래서 러셀 2000이나 다우운송 이런 경기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수급이 이동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난 한 주에도 러셀 2000과 다우운송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장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이 듣고 싶어했던 바로 그 내용이다. 월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명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경제 악화를 강조하면서 금리 인하를 제기한다는 강력한 신호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이 뉴스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매크로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8일 날 목요일 날 아침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향후의 가이던스가 전체적인 빅테크의 가늠자이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그런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수급을 지난주 시급 얘기하면서 쭉 설명을 드렸지만 7월 이후에 7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떨어졌지만 7주 연속 순매수였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순매도를 했어요. 지금 노란봉투법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내세부 내용보다 주식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에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 부분을 외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은 작년 8월서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9조 원의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부터 샀는데 올해 5월에 1조, 6월에 2조, 7월에 6.3조 순매수했어요. 근데 8월에 들어서 이번 지난주까지 4,200억 순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저 밑에서부터 사기 시작을 해서 쭉 올라왔는데 역사적 신고가 나온 이 상황에서는 근처에서는 지금 현재는 주춤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건 두 가지의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뭐 저가 매수는 했지만 위에서는 안 산다. 뭐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 과정 속에서 원화가 강세였습니다. 원화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원화 강세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환플레이 외환 관련된 거래가 상당히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흐름을 잘 보시면 5월 말 그러면 이제 우리 대선을 앞두고 있었고 6월에 선거가 있었고 치러졌고 그 다음에 7월에 상법 개정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이제 8월 들면서 그러면 상법 개정이나 세제 개혁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퇴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면은 5월, 6월, 7월까지 6억, 8억, 9억 정도, 9조 정도를 좀 매수했는데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은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특히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이 된다면야 뭐 거기에 추종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 우리 시장이 내부적인 노이즈나 뭐 종 섹터별 노이즈로 인해서 빠지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은
다시 밑에서는 매수할 개연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주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내내 말씀드린 부분 하나는 기존의 주도주들이 순환하면서 매물을 맞으면서 하락을 했는데 네. 가격 조정은 순차적으로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다시 반대로 순차적으로 반등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게 반등을 하니 또 그쪽에 관련된 좋은 뉴스들, 좋은 어떤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이번 주에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섹터별로 우리 방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방위비나 어떻게 할지, 또는 원자력에 네. 대해서는 이번에 가서 어떤 걸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지, 또 마스가는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의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섹터별로 움직이겠죠. 이 네. 부분 하고요.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본회의가 지금 이번에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그 두 가지 다 정책이에요. 그래서 정책에 예민하게 이번 주에는 섹터별로 움직이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섹터별 움직임들이 쭉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를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일봉입니다. 지난주에 가장 시장에서 화두가 많이 되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락을 했다가 원위치해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가 돌파는 하진 상황이 아니고요. 네.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보이시죠? 근데 BHI가 원자력의 이제 부품 장비주죠. BHI는 신고가를 냈습니다. 신고가를 네.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박스권의 상당 부분으로 다시 조선주가 올라가는 이거 다 왜 그랬냐? 이번 주 기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네. 것들이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추세에서 밀렸다가 다시 수세로 올라가는 그런 지난 한 주의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이 전력기기는 그 철강, 알루미늄 관세, 품목별 관세 때문에 이렇게 밀렸었잖아요. 네. 얘들도 아주 세게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고 가장 뉴스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뉴스들이 쭉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장에서 지난 주말에 언급이 많이 되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연설 하나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핵심 내용들만. 그리고 빨간 핵심 내용은 또 빨간 것으로 제가 표시를 따로 했습니다. 통화 정책이 긴축적 수준에 있지만 기본 전망과 위험 균형의 변화는 우리의 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성을 정당화할 수 있다.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사가 굉장히 화려하죠. 네. 화려하게 해서 뭔가 굴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매파적으로 강하게 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정치권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균형의 변화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균형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수사를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시장이 그것을 해석을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의 균형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바뀌냐? 인플레이션 위험은 상방으로 고용과 소비 둔화는 하방의 위험이 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네. 7월 고용 보고서 큰 폭으로 둔화되는 것을 보고 고용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소비 둔화를 반영하고 있고 GDP 성장세도 유의미하게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항상 보면 물가와 경기에 대해서 양쪽 추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준이? 그러면 경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선제적으로 경기 하방에 대한 방어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물가가 관세 때문에 오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금리 인하하겠어에 네. 대한 우려심이 있었다면 네. 그래, 물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네. 경기 둔화가 좀 더 우선인 것 같아요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균형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물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뚜렷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합리적인 기본 시나리오는
관세 효과가 비교적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네. 이렇게 또 걱정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또 다른 수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9월 17일 금리 결정 전까지 PCE가 발표되고 이거 이번 주에 발표되고요. 네. CPI, PPI 그리고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건 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겠냐?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로 번지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오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안정화 될 거고 그보다는 고용 하방이 위험이 있고 그리고 경기가 둔화되니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단계로 들어온 것은 보여지는데 만약에 물가가 우리 시나리오대로 안 가고 만약에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나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 쭉 다 읽어드렸는데 금리 인하 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네. 시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핵심 포인트에는 고용의 위험 그리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는데 또 뭐 끝나고 나서 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좀 반영을 좀 하겠죠. 오늘 저녁에 네. 반영을 할 건데 크게 현재 지금 뭐 선물 시장이나 이런 데서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3번 뉴스는 뭐 미국과 또 연계된 뉴스인데요. 미국은 AI 경쟁에서 완전히 선두이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 용량을 2배 확대 필요하다. 워싱턴 DC에서 행사에 있었는데 트럼프 연설의 워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AI 경쟁에서 완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워딩입니다. 네. 우리의 전력망은 노후화되어 있으며 많은 인프라가 낡아서 중국과 AI 경쟁을 하려면 현재 국가 전체가 보유한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자체 전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한 발 물러서고 있는데 근데 이 뉴스가 자꾸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될 것처럼 희망적인 뉴스들만 쭉 도배가 됐었잖아요. 네. 한동안. 네. 그랬잖아요. 근데 좀 이제 가는 과정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반대로 또 안 될 것 같은 뉴스가 주말에 막 나왔어요. 이게 약간 정치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했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만 저는 이게 마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동안 2주 안에 끝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말에 나온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푸틴이 네. 돈바스 지역 이외에 남부의 일부 지역까지 영토를 양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더 있다. 달라? 더 달라. 그게 어디냐면 돈바스 지역은 지금 대부분 점령하고 있는데 네. 남부의 자포리자 지역과 헤르손 지역은 싸우고 있잖아요. 네. 현재 싸우고 있는 전선까지 우리 영토로 인정. 여기 스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되냐 이게.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는 이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물러설 테니 이제 영토만 가지고 너희들이 결정하면 되니 젤렌스키와 푸틴이 젤렌스키 둘이 만나서 하라 그랬는데 이 둘이 만나는 이 조율 과정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또 보도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백악관에서는 인내심의 한계가 되고 있다. 2주 안에 해결 안 하면 대규모 제재를 우리는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게 또 주말 뉴스예요. 네. 주 초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막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자력 관련된 게 지난주 진짜 굉장히 가장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 뉴스들이 주말에 또 있었습니다. 아마 이걸 정 프로님이 제일 먼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뭐죠? 우리가 그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네. 망가. 마스가라고 했더니 마스가에 그거 10빌딩 뉴클리어 넣어가지고. 뉴클리어 앤 넣어서 만가 아니야? 막 이랬잖아요, 정부님이. 망가가 실제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드디어 예, 언론에서 지금 언론에 쓰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망가.
내 건데 이거. 망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마스가 이어서 망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부 한전 한수원 수장이 원전 협력을 위해서 미국을 지금 먼저 갔고요. 미국 내 다양한 기업들과 원전 산업의 전략적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갔다. 진짜 되게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5번 뉴스도 그래요.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 계약의 굴레를 벗기 위해서 이걸 벗고 우라늄 농축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거 뭔지 아시죠? 우라늄 농축권의 몇 %까지만 해야 되는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권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권 확보를 요번에 추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막 이런 보도도 나오고 막 네. 진짜 많은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상당 부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주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네. 이 뉴스들이 후속 보도들이 나올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번 뉴스도 상당히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8월 18일 날 원자력 테마 ETF 신규가 하나 출시가 됐어요. 어디서 출시된 건 제가 광고가 되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네. 한번 출시가 됐는데 거기에 종목들을 보니 밑에 조그만 종목들이 있고 대표 종목들을 보니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네. 이게 원자력 ETF라니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원자력 조선이 다 ETF인데 들어가 있네요. 조선하고 방산주가 대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를 여기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조선과 방산을 여기에 편입했는데 그것은 수주 파이프라인과 기술 공정에서의 접점이 있다는 거예요. 조선은 대형 플랜트와 중량물 제작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있고 방산은 안전, 제어, 열교환, 냉각, 보안, 계측 등의 기술이 있어서 원자력 테마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원자력만 가는 게 아니고 네. 조선과 방산에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같이 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보니 원자력 테마에서 물론 이분들이 그걸 다 분석하고 했겠죠. 근데 우리 보면은 원자력 테마 또는 원자력 ETF 또는 뭐랄까요? 그 배당 ETF, 네. 조선 ETF, 로봇 ETF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하는 그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 외에 기술 종목이거나 아니면 시장을 추종할 수 있는 종목도 넣고 그러거든요. 네. 상당 부분 그런 게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원자력 테마인데 원자력 종목만 쭉 있는 게 아니고 조선과 방산을 같이 넣어서 지금의 흐름에 추종하는 그렇게 하는구나 지금은. 이거 근데 기업별로 좀 잘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맞아요.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빌 게이츠 왔을 때 사실 제가 방송에서 취재원한테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오는 게 백신 때문이 아니라 그 SMR 때문이라는 얘기를 한 2주 전쯤에 듣고 네네. 현대를 방문할 거라는 거예요. 좀 현대에서 뭘 할 건데요? 근데 그 MOU 체결이 3월에 있긴 있었거든요. 뭐 하는지 들어보니까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노형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직접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SMR과.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제가 다른 건 잘 모르지만 네. 종목별로 어떤 것들은 진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어떤 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뭐 좀 뭉뚱그려서 제조 기술이 있으니까로 예, 예. 묶였을 수도 있고 예, 이건 예. 좀 분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다 대표 종목들이고 대형주라서 네. 거의 대부분 얘네들은 거기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산 뉴스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언급을 좀 드리는데 이 방산이 휴전이 된다면 좀 빠지고 어디 또 다시 전쟁이 좀 뭐 더 확대된다 그러면 오르고 뭐 이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뉴스가 훨씬 많아요, 사실은요. NH농협증권에서의 보고서를 파이낸셜 뉴스에서 받아서 쓴 건데요. 우리나라 방산이 글로벌 동력이 휴전 협상으로 방산 수출 동력이 우려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보고서예요. 글로벌 무기 수요는 여전하고 그리고 글로벌 무기 수요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네. 쭉 하고 있는 거고요.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 뉴스가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북극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북극 방위에 73조 원 규모. 이거 캐나다 달러라서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한 건데 네. 향후 5년간 81억
캐나다 달러, 20년간 730억 캐나다 달러 투자를 할 건데 이거 한국, 일본과 3자 협력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요 기사에는 우리나라의 자주포와 잠수함이 협력하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캐나다의 북극 방위를 한국이나 일본 이쪽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미국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 네. 미국하고 못합니다 이게.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 방어, 미국하고 러시아로부터의 방어예요. 네, 네. 그러니까 캐나다는 다른 데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캐나다하고의 미국하고의 보면은 뭐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아시아 쪽에서 볼 때는 그냥 그 나라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지금 굉장히 많이 싸웠죠. 네. 굉장히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린란드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었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캐나다에서 북극 방위에 상당 부분 공을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AR 글래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폭스콘에서 양산을 내년에 하실 수 있다라는 관계자의 워딩들이 좀 나왔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건요.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러면 내년에 양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차세대 인간과 기계 인터페이스 시장에 진출하여 미래 상호작용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근거리 디스플레이와 추적 기술을 통합한 AR 안경이 AI 시대의 가장 유망한 솔루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 지금 당장 이거 주가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굳이 왜 이렇게 가져왔느냐? 결국은 AI는 지금 하드웨어만 얘기하고 있지만 몇 년 후, 최소 한 3년 후, 5년 후에는 대부분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자율주행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빨리 시행을 해서 네. 몇 년이더라? 지금 제 기억을 못 하겠는데 몇 년 안에 자율주행 시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네.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할 것 같습니까? 기업이 뭐라 한다고 하는 거랑 정부에서 하는 아직 안 예, 나왔네. 그것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네. 그 내용 아직 안 예, 나왔네. 그것까지는 지금 네. 없습니다. 그 내용은 못 봤고요. 예. 폭스콘이 근데 자체로 뭘 만드는 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뭐 제조를 주로 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애플 걸 만들든지 뭐 구글 걸 만들든지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튼 폭스콘이 내년쯤 AR 안경 만든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것도 뭐 그냥 카카오를 설명드려서 그랬던 건 아니고 내용 자체가 좀 흥미롭습니다. 카카오의 해외 IR, CEO가 해외 IR을 하는 게 창사국이 처음이에요. 그 뜻밖이어서 제가 이 뉴스를 가져왔어요. 9월 3일, 4일 이틀간 홍콩에서 골드만삭스에 주최한 행사에 해외 기관 투자가들에게 경영 현황을 설명하는 IR이거든요. 네. 여기에 카카오의 CEO가 창사 후 처음으로 가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나? 왜 해외 우리나라에 물론 많이 옵니다. 네. 해외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해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처음이라길래 이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럼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카카오톡 개편을 하는데 네. 친구 탭을 이용해서 인스타그램처럼 피드 형태로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내용을 잘 안 해서 몰라서 집에서 물어봤어요. 네. 뭔지 그런 물어봤더니 인스타그램 가면은 뭐 동영상도 넣고 자기 뭐 밥 먹은 거 막 이런 거 막 올리고 네. 막 이러잖아요. 거기서 따라 붙어서 친구 추가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건데 이런 비슷한 게 카카오에 있었죠. 카카오 스토리라는 게 예전에 있었잖아요. 아, 스토리요. 네. 예, 그런 게 지금 있긴 했어요. 근데 요번에 얼마나 개편을 획기적으로 하고 또 기능 편리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하나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요. 네. 요번에 카카오톡 개편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그 오픈 AI 협업한다고 한번 했었죠. 네. 와가지고 이 얘기가 대대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뭐가 나오는 거야서 우리 그 이후에 말이 없잖아요. 카나는 어떻게 됐죠? 요거 말이 별로 없었는데 이 오픈 AI와 협업 서비스한 AI 에이전트 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뉴스가 나오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단독 뉴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단독 뉴스는 다 대부분 안 합니다. 안 가지고 오는데. 네. 근데 삼성전자가 잘 됐으면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가 봐요. 보면 그쵸. 요번에 제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원자력주 막 급락했다 다시 올라올 때 보도들을 보면서 네.
원자력을 무지 많이 갖고 있구나 사람들이. 네. 원자력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많구나. 그런 게 되게 많이 들었는데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되지 않겠냐라는 키움증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HBM 출하량이 동기간에 전년 동기 107% 증가했고 모바일 D램 판매 가격이 전년 동기간 대비 15% 급등해서 실적은 2분기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2분기에 저런 것도 있었어요. 약간의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비용을 그냥 한 번에 처리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2분기 실적에. 그래서 3분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4와 파운드리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거의 기대잖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가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당장의 실적에서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그거 항상 불러드리잖아요. 그 수출입 데이터. 네. 맨날 좋대 반도체는. 반도체 계속 네. 가격도 맨날 올라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타겟 프레스 올리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요. 이거 아시죠? 코스닥에 있는 라이징 스타를 매번 선정하는 거.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아시죠? 거래소에서요. 거래소에서 선정하는데 기술력. 얘네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얘네 중요하고 주의할 점 한편으로는 얘네들은 시가총액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면 대부분 뭐 어디 편입된다 이러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고 막 이러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고 기술력, 재무 안전성 뭐 이런 거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무 안전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타트업인데 재무 안전성이 있는 애들, 네. 기술력이 있는데 이런 거 뽑는 애들이에요. 근데 요번에 신규 선정이 몇 가지가 됐습니다. ST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솔리드, 샘 CNS, DNT, 트루엔, 유니온 바이오 매트리스. 되게 생소하시죠? 네. 생소하시죠? 근데 보세요. 원래 선정되어 있다가 재선정된 기업들 보세요. 루닙, 코미코, 엠노, TNA, 지니언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알겠죠? LNC 바이오, CIS, 네오셈, 네. 유로메카, 이오테크닉스,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 이후에 매년 선정을 하는데 5회 이상 선정된 기업은 따로 코스닥 라이징 스타 명예전당이라고 해요. 이게 35개사가 있는데 이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가면 요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종목을 보세요. 알테오젠, LNC 바이오, 파마리서치, 이오테크닉스, 네오셈, CIS, 엠노, 지니어스, 휴네시온, 코미코, 레이커 머티리얼스, TNA, 클래시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딱 직관적으로 되세요? 결국은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네. 재무 안전성 물론 당연히 중요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술력이 돼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 밑에 여기 보세요. 얘네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급등한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라이징 스타에 선정이 된 종목들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성장주에 찾고 싶어. 그런데 생투마켓 그러니까 막 그냥 찾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매년 이렇게 라이징 스타를 선정을 하는데 얘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나를 보고 그것을 쭉 꾸준히 추적해 보면서 그게 성공하면 얘네들처럼 되는 거예요. 알테오젠 보세요. 네. LH 다 신고지수, 역사 신고지수예요. 얘네는 네. 한국 가격이에요. 파마리서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처음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와치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런 걸 지금 사야 되냐라고 오해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실패하는 기업들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 기술력을 인정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데서는. 그래서 코스닥에서 이런 걸 맨날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네. 보면은 이제 코스닥에 보면은 얘가 성장 기업에 들어가느냐, 중견 기업에 들어가느냐, 뭐 이런 분류도 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런데 요게 이제 거래소에서 하는 분류인데 요번에 새로 들어간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선정되어 있는데 아직 주가가 안 간 거는 이런 거겠죠. 그 기술이 수익으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거래소에서 그냥 뭐 주가 얼마, 시총 얼마 이렇게 이제 그냥 정량 평가하는 게 아니고 네, 아닙니다. 아마 기술력이 좀 있다고 예, 예. 판단되는 회사들을 조금 더 아마 정성 평가를 좀 해서 예, 이렇게 맞습니다. 아마 선정을 좀 하는 것 같네요. 네, 네. 이런 기업들도 잘 저희가 좀 판단을 해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전해드리는 뉴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네. 또 요즘에 각광받는 게
서클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럼요. 스테이블 코인. 네, 그 관련된 또 ETF가 출시되지 않았습니까? TRX ETF 2배짜리 서클을 추종하는 2배짜리 ETF가 얼마 전에 출시가 됐고 우리나라 분들이 또 레버리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실제로 예탁원 들어가서 상위 종목들 보면 레버리지가 훨씬 많습니다. 금액도 많고 그러는데 서클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요 내용을 갖고 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주 미만으로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메리카노를 드릴 거고요. 1000분 뽑아서. 그다음 100주 미만으로 구매하신 매수 인증하신 분들께는 100분 뽑아서 저희가 네이버페이 상품 10,000원 상품권, 그다음에 100주 이상 매수하신 걸 인증하실 때는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수강권을 100분을 선정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인증하시고 뭐 이렇게 선물도 타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이 사진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러니까 내 자산의 아주 일부 정도를 한번 네. 요런 새로운 시장에 있는 거 네.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에도 한번 그냥 경험 정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네. 잘 아시는 분은 뭐 또 알아서 잘 투자하시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